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린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나는 120억을 무기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복수라는 말은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단지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죠. 72살 노인이 거대 은행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게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깨울 만큼 충분한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윤광수, 72살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 나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해외 발령을 받은 뒤 며느리 서연과 단둘이 지내는 나날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아침 인사가 짧아졌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한숨소리. 40년 교직 생활이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더 잘하면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던 아이들이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서 무언가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은행에 들를 거라고. 며느리는 급하게 말렸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이 걸리는 길. 하지만 나는 서둘렀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재촉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봤습니다. 유리로 된 상담실 안. 며느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양복 입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로비에는 사람들이 붐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인 것처럼.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래야 진심이 전달되지. 세상이 멈췄습니다. 내 주먹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분노. 아니, 이것은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다행히 고객이 손을 저었고 상황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양복을 입은 남자, 지점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다는 듯이. 나는 조용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알았습니다.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가르친 걸까? 정직, 정의, 용기. 40년간 외쳤던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작 가족이 무릎 꿇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봉투들 사이에서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탁예금 증서. 20년 전 제자 이정재가 내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제자. 그는 내게 말했었습니다. 이 돈은 언젠가 좋은 일에 쓰일 거라고. 내가 판단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120억 원.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관리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증서를 손에 든 채 나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정의를 가르쳤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했다고, 말만 했지 행동하지 않았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72세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정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행동을 시작하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를 손에 쥐고서.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 노인의 작은 복수가, 아니 정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내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묵은 신탁 예금 증서.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그녀의 모습.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짜낸 미소, 고개를 숙이는 횟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점장 이정훈. 며느리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했고 며느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나를 맞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금 잔액을 조회하고 싶다고. 신탁 예금 계좌라고. 직원이 서류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고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내게 모였습니다. 누군가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이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계산하는 눈빛.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챙겨 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은행으로 옮기실 건 아니냐고. 저희 은행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고. 친절해졌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며느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2주간 무급 정직이라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 불만 처리가 미흡했다는 게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한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강매하라는 지시. 며느리는 양심상 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대가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누른 흐느끼는 소리.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직이 아니라 해고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것. 고객 응대 태도 불량과 업무 지시 불이행이 이유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기록했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내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직했을 뿐입니다. 양심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 나는 그런 세상을 40년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3시 나는 다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신탁 예금 증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자 이정재가 함께 남긴 편지.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세상을 바꿔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정의를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2세 노인의 뺨을 따라
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통화하는 제자 이정재에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일을, 은행의 갑질을, 그리고 내 결심을. 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그날이 온 거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정장, 마지막으로 입었던 게 5년 전 은퇴식 때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노인의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정리하러 간다고. 며느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진짜 수업이 시작된다고. 40년간 교단에서 가르쳤지만 오늘은 내가 배울 차례였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법을. 은행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점장 이정우는 나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안쪽, 가장 조용한 곳. 커피를 내오고 과일까지 준비했습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금 이전을 고민 중이시냐고. 혹시 저희 은행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냐고. 무엇이든 개선하겠다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직원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안다고. 우수한 직원이라고. 다만 최근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연은 내 며느리라고.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표정, 계산하는 눈빛, 그리고 재빨리 돌아가는 머리. 그는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잘 모셔야겠다고. 혹시 며느님께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고. 며느리에게 해야 한다고. 지점장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나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과 해고, 검토를 받고 있다고. 이 모든 게 당신이 한 일이라고.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런 적 없다고. 내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일 뿐이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탁 예금 증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12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그 숫자에 고정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라고.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은행에 내 돈을 맡기고 싶지 않다고. 지점장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달라고. 오해를 풀겠다고. 며느님의 일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답을 원한다고. 첫째, 며느리의 정직 처분과 해고, 검토를 즉시 철회하라. 둘째,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셋째, 앞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마라. 지점장은 당황했습니다. 공개 사과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체면이 있다고. 지점장으로서 위신이 있다고.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체면이냐, 120억이냐. 그리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왜 여기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라고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고,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나는 거절했습니다. 내일은 바쁘다고, 모레도 바쁘다고, 그가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지점장이 갑자기 이상하게 굴었다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예금 상담을 받았을 뿐이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그저 개인적인 복수인지. 하지만 며느리의 흐느끼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으라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내가 평생 가르쳤던 그것.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점장은 하루에 3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나자고,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 결심을 할 때까지.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은행으로 와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노인의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같이 가자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며느리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며느리는 계속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같이 가야 하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알게 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로비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 지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팀장님, 그리고 고객님, 오늘 이 자리에 모두를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직원들도 고객들도. 그리고 지점장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지점장 이정훈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고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 지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로비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도 고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묘한 표정. 어쩌면 해방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아버님이 하신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며느리는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본점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감사팀 최 부장과 인사팀 직원들. 그들은 지점의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훈 지점장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몇몇은 그 때문에 퇴사했습니다. 은행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은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자고,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최 부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직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정기적으로 조직 문화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복직했습니다. 아니, 복직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사혁신 TF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바로 직원 인권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짜낸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 그녀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겪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해외에 있던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옆에 없어서 죄송하다고,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나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고. 아들은 약속했습니다. 한 달 안에 돌아오겠다고. 며칠 후 나는 제자 이정재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제자는 늙었지만 여전히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120억을 사용했냐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 푼도 안 썼다고.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했다고. 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멋있다고. 돈의 힘이 아니라 정의의 힘으로 이긴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돈이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쓸 거냐고. 세상을 바꾸는 데 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정의들이 모여서 큰 세상을 만드는 데 쓰겠다고.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이 돈을 내게 맡긴 이유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며느리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세상에는 며느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당함에 짓눌리고 양심 때문에 고통받고 정의를 지키다가 벌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일터 재단, 퇴직 교사들, 직장인들,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곳, 직장 내 갑질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돕고 제도를 바꾸는 곳, 작은 정의가 모여 큰 세상을 만드는 곳. 며느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뭘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기도 도울 수 있냐고.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우리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단의 목적, 운영 방식, 지원 대상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3시 커피가 식었을 때쯤 기본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다고.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증명했다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2세 노인과 38세 며느리의 작은 도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크기로 재는 게 아니니까요. 진심으로 재는 거니까요. 그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귀국 날짜가 정해졌다고. 2주 후에 돌아온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재단 일을 돕고 싶다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강한 가족으로,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가족으로. 오후에 최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의 직원 보호 시스템 초안이 완성되었다고. 검토해달라고. 나는 며느리와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갑질 신고 한라인, 외부감사위원회, 피해자 보호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며느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우리 둘만 앉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곧 아들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것이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서로를 지키는 가족. 2주가 지났습니다. 공항에 나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들이 보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 아들은 우리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를 먼저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왔습니다. 아들이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무릎을 꿇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당신은 교사였지만 오늘 진짜 수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웁니다. 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꽉 안았습니다. 아들도 나를 안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아들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가 겪은 일을, 내가 한 일을, 재단 계획을.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돕겠다고, 해외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겠다고. 나는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따뜻했었나 싶다고. 떠나기 전에는 몰랐다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 이정재가 법률 전문가들을 연결해줬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모두 자원봉사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은행 일과 병행하며 재단 설립 실무를 맡았습니다. 아들은 해외 사례를 조사하며 운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퇴직 교사들, 노동운동가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뜻을 나누고 함께할 길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름은 정직한 일터 재단.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직장 내 부당함을 없애고 정의로운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 120억 중 절반을 재단 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와 긴급지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제자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 아니냐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냐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라고. 묵혀두면 죽은 돈이라고. 재단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고른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접근하기 쉬운 곳.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재단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작은 정의가 큰 세상을 만든다. 첫 상담 신청이 들어온 건 문을 연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미영.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사의 성희롱을 견딜 수 없다고. 여러 번 거부했지만 멈추지 않는다고. 회사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며느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지 수없이 자책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잘못은 자기가 아니라 상사와 회사 시스템에 있다고. 우리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증거 수집을 도왔습니다. 노무사와 함께 노동청 진정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의 상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띤 얼굴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그녀가 용기를 낸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혼자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김미영 씨 이후로 상담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갑질 피해자, 부당해고 당한 사람,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하나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왔습니다. 모든 경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증거가 부족했고, 때로는 법이 불완전했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함께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치지 않느냐고, 매일 슬픈 이야기를 듣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지치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면 그들은 다시 혼자가 되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성장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늘었고 후원자도 생겼습니다. 작은 사무실은 이제 좁아졌습니다.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상담사, 사무원, 법률 지원 담당자, 며느리가 은행을 그만두고 재단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직원 인권 시스템은 이미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큰 곳에서 일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들도 함께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포기하고 재단의 대외 협력 담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걷는 팀.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노인이 시작한 작은 재단이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도왔다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다만 한 번은 예외를 뒀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기자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느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라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게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아무도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그 댓글을 프린트해서 사무실 벽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침묵.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 행복하다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이것이 아닐까? 가족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서울 본부 외에 부산, 대구, 광주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는 200명을 넘어섰고 상담 건수는 1,500건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변화였습니다. 재단이 도운 사람들 중 12개 기업이 내부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갑질 신고 제도를 만들고 직원 인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의 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고 자문을 요청한다고 며느리가 정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변화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정훈 전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왔을까?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의 무릎은 제 교만을 꺾은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파면된 후 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처음에는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분노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상담센터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사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냐고. 자기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냐고.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이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부터 이정훈은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주 2회 사무실에 나와 상담을 도왔습니다. 특히 가해자 상담을 맡았습니다. 갑질을 하는 관리자들을 설득하는 일.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몇 관리자들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정훈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만 돕는 게 아니라 가해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고.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속죄하고 싶다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재단의 공식 개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년간 임시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이제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3층 건물 전체였습니다. 1층은 상담실과 대기실, 2층은 교육장과 회의실, 3층은 사무공간과 자료실. 개소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 함께한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제자 이정재가 물었습니다. 연설 준비는 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겠다고. 개소식 전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회가 깊어서였습니다. 1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무릎 꿇는 모습을 봤던 그날,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던 그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수백 명을 도왔고 시스템을 바꿨고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72세 노인의 작은 결심.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변화도 그랬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 새벽 5시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잤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자기는 죽고 싶었다고, 매일 무릎 꿇는 꿈을 꿨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아버님이 제게 새 삶을 주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준 게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찾은 거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아들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눈 내리는 풍경을 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같은 꿈을 꾸는 가족.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언론, 정부 관계자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200명 정도 올 거라 생각했는데 4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최 부장도 왔습니다. 은행을 대표해서 그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덕분에 은행이 변했다고. 김미영 씨도 왔습니다. 첫 상담자였던 그녀. 이제는 다른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회사에서도 직원 보호 제도를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내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삶이 바뀌었다고.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11시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를 소개했습니다. 정직한 일터 재단 이사장 윤광수. 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400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에서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업이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진심이었으니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72세, 40년간 교사로 살았다고, 은퇴 후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지만 1년 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며느리가 무릎 꿇으라는 말을 듣는 것을 봤다고, 그 순간 깨달았다고, 평생 정의를 가르쳤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고, 복수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는 것을, 한 사람을 위한 정의가 결국 모두를 위한 정의가 된다는 것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김미영 같은 사람들을, 용기 내어 부당함에 맞선 사람들을.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했을 뿐이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정훈을 언급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변화한 이야기를, 무릎 꿇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시스템도 바뀔 수 있다고.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1년이었다고. 가족과 함께 세상을 바꿨다고. 며느리와 아들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아들은 돌아왔고, 우리는 함께했다고. 가족이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청중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 진심을 담은 말. 청중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한 평범한 마음.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작은 정의가 모여 큰 세상을 만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용기를 얻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겠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새 사무실에 셋이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다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줄. 아들도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돈 버는 것보다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어서.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문득 제자 이정재가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그가 내게 맡긴 120억. 그 돈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 하지만 진짜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작은 용기를 내는 것.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1년 전과는 다른 의미의 집. 이제 이 집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꿈을 꾸는 곳.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들기 전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 상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 방에서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 때까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는데 며느리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했던 일, 이제는 며느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상담 신청이 10건이나 들어왔다고. 개소식 이후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해줄 누군가를.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특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가족이. 사무실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들. 이정훈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며느리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아들은 회의실로 갔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정의가 큰 세상을 만든다. 나는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갈 길이 멀다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니까. 상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1년 전 내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 이제 며느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작은 빛에서 큰 빛으로. 나는 내 책상에 앉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지부 설립, 교육 프로그램 확대, 정부 정책 자문.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책상이 달력을 받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5일. 며느리가 무릎 꿇으라는 말을 들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하고도 3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행형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상담 요청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직한 일터 재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라는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2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사와 갈등이 생겼고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절망한 얼굴로 나이도 많고 다시 취업하기 어렵다고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를 도왔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했고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그는 이겼습니다.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고 명예롭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동부 장관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재단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나는 장관을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을 보여주고 교육장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장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강화하겠다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2개월 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 시스템이 움직였다는 것.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지켜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연사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설득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첫 강연은 서울의 한 대학이었습니다. 강당에 300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나는 긴장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했지만 대학 강연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을 보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듣고 싶어 했습니다. 희망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120억의 이야기를, 재단의 이야기를.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나이도,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취업도 어려운데 정의를 생각할 여유가 있냐고.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 나는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여유가 생긴 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짜 삶을 찾는 겁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무언가 타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대학을 다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몇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일터 만들기 동아리. 그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함을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대기업 CEO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문화를 바꾸고 싶다고. 재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놀랐습니다. 대기업 CEO가 직접 작은 재단을 찾아오다니. 그는 솔직했습니다. 자기 회사에도 문제가 많다고. 갑질, 괴롭힘, 부당한 관행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CEO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재단이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겠다고. 3개월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단팀이 그 회사에 들어가 조사했습니다. 직원들을 만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EO가 확고했습니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에 값을 신고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원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당한 관행들이 폐지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 회사의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직률이 낮아졌습니다.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CEO가 다시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하러 당신들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아니, 우리 직원들을 살렸습니다.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업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기업만, 거칠에만 하려는 곳은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기업 컨설팅 팀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배운 경험을 10분 활용했습니다. 재단의 재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기업 컨설팅 수익과 후원금으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20억은 그대로 기금으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재단 설립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내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만 모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2년 전 나는 며느리의 무릎 꿇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의 분노와 무력감, 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77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 15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규 직원 80명, 자원봉사자 1200명, 5년간 도운 사람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재단 대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사장직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더 젊고, 더 유능하고, 더 열정적인 사람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적임자라고. 5년 전 무릎 꿇으려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수천 명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아들은 재단의 사업 총괄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한 팀이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동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이정우는 여전히 재단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딸도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5년 전 무릎 꿇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봄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오래된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했던 그 지점, 5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았고 깨끗했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입구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존중받는 직원이 고객을 존중합니다. 최 부장이 만든 문구였습니다. 그는 지금 은행 본점 인사총괄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우리의 만남이 그의 인생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예금 잔액을 조회했습니다. 120억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돈은 그저 수단이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수단.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5년 전 그날 며느리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앉았던 그 벤치. 그날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꼈던 72세 노인. 그리고 지금의 나, 77세.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꾼 사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나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대단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녁 무렵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남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상담실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정우는 교육장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의미를 찾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내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재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있으니까, 이정훈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정의는 영원합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읽기를 바라며, 진정한 정의는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모두의 용기입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퇴근하자고 했습니다. 집에서 저녁 먹자고. 나는 일어났습니다.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거리를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내일의 계획을, 사소한 농담들을.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꿈꾸는 풍경.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내일 계획이 뭐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상담건을 검토할 거라고. 대학 강연 준비도 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안 쉬신다고. 나는 웃었습니다. 쉴 시간은 나중에 있다고. 아직은 할 일이 많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당신은 교사였지만 우리에게는 영웅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고. 그저 평범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일 뿐이라고.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평범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그게 진짜 영웅이에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영웅이라면 그들은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나와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작은 정의가 모여 큰 세상을 만든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떠나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작은 정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나는 77세 노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며느리의 무릎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 분노가 정의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한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작은 정의를 향해, 큰 세상을 향해 함께.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윤광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작은 정의가 모여 큰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정의를. 그리고 지금 우리는 3,000명이 넘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50개 기업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법을 개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부당함을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는 목소리를 냅니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2년 전 자기는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고.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설렌다고. 아들도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큰 연봉을 받는 것보다 여기서 의미를 찾는 게 더 값지다고.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작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가족.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돌아가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처럼 며느리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옆에 섰습니다. 나도 그들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여전히 부당함이 있었고 여전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별들이 모여 밤하늘을 밝히듯 작은 정의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이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